내가 늘 세상을 밝게만 보는 건 순진해서만이 아니야. 전략적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이지. 난 그런 방법으로 살아남았어. 안녕하세요. 모닝엔터의 윤성은입니다. 오늘은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대사로 시작해봤습니다. 때론 좀 물렁해 보이고 또 순진하게만 보이는 사람이 문제를 척척 해결해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혹은 냉소적인 웃음만 보이기보다는 다정한 말과 행동으로 세상의 냉기를 녹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정함을 가득 싣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1월 4일 모닝 엔터. 네, 매일 한 뼘씩 성장하는 윤성은의 모닝 엔터. 오늘 두 분과 함께 열겠습니다. 한겨레 20일 김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겸손방송국 박형광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뛰어 올라오시느라고 죄송합니다. 굉장히 숨이 차신 것 같아요. 선배님 네. 앞에 아니.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 대선배님이세요? 그럼요. 네. 대선배. 그렇게 안 보이시는군요. 그럼요, 두 분이. 네. 대선배는 아니고. 비슷해 보입니다. 네, 선배. 언론고시 준비할 때도 네. 굉장히 유명한 선배예요. 그러시군요. 네, 오늘 두 분, 제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한 정말 햇 병아리. 저는 이거 신세가. 대본에 영어가 있어서 영어도 읽는 줄 알았어요. 네, 영어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미처. 네, 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시사 교양 방송 진행을 하게 돼가지고 정말 이번 주는 진짜 방송의 신들만 모시자고 했는데 네, 김한 기자님 오셨고 대표님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대표님? 감언 이설로 기만과 왜곡행위를. 그렇군요. 아니 저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저도 회사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다른 데 요청이 오면은. 그래서 그쵸. 제가 국장님한테 말을 했더니 네. 우리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나가라. 잘하고 와라. 했는데 그러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저희 국장님 아주 너무 멋진 분이십니다. 네. 한겨레 20일도 뭐 허락을 맡아야 되나요? 저 어저께 연락받아갖고 허락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네. 허락 안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되죠. 그렇군요. 네. 그래 정말 식구같이 느껴져요, 저도. 사실 처음 저희가 뵙죠. 네, 얼굴 뵌 건. 저희가 식사 자리에서만 뵌 적은 있는데 네. 말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저는, 날에 처음 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짜 저희 제작진들이랑 이 모닝 엔터 이름을 정할 때 하고 싶었던 이름이 있었어요. 뭐죠? 윤성은의 겸손한 아침.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차마 저희가 이 약간 어그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안 하길 잘했나요? 안 하길 잘한 걸까요? 네. 모닝 엔터는 무슨 아침 정보 프로그램의 이렇게 코너 제목 같네요. 그러니까 약간 연예, 그러니까요. 연예 뉴스 정보 좀 다루시나요? 프로그램. 다루실 예정이신가요? 연예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화, 방송 문화 쪽은 아마 이렇게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처음 뵙는 두 분, 처음 말을 나눠보는 두 분 모시고 경주 에이펙 평가부터 좀 해볼 텐데요. 취재 후일담 오늘 그런 컨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에이펙 중에서 어떤 사건들이 가장 어떤 한 장면이 가장 기억에 경주에서 일은 남으시나요? 아니지만 역시 제일 화제가 됐던 장면은 깐부회동이 아닐까. 네. 깐부회동. 그래서 경주에 있던 기자들이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슈를 다 빨아먹는다. 그 한 장의 사진이 어찌나 강력한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깐부동백. 그래서 하여튼 치킨집도 난리가 나고. 근데 그게 약간 풍선 효과가 있더라고요. 교촌 치킨도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우리는 굉장히 흔한 메뉴인데 치킨에 맥주를 먹는다는 거. 저는 회식에서 치킨에 맥주 먹으면 보통 불참하곤 합니다. 예.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아하시는 메뉴군요. 무슨 회식을 하는데 치킨을 먹어?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어쨌든 이게 K푸드라고 하는 어떤 장르에서는 굉장히 이제 젠슨 황도 궁금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화제여서 치킨 덩달아 그런 것 같고. 네. 이제 세속적인 관심은
저 3명이 모이면 돈을 누가 내는 거냐. 뭐 이런 네, 근데 젠슨왕이 이제 그런 농담을 또 했잖아요. 아, 이 형들이 돈이 많다. 네. 근데 어쨌든 뭐 계산은 젠슨왕이 한 것으로. 그렇군요. 그것도 확인하셨군요. 아니 뭐 보도가 이미 다 나왔어요. 보도가 맞습니다. 나왔군요. 네네. 기자님은요, 어떤. 그 깐부 치킨 얘기하니까 안 그래도 그 저도 BBQ 쪽이랑 치킨 업계 쪽에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되게 자괴감을 느끼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마케팅해서 뭐 하냐. 뭐 하냐. 젠슨왕이 아닌 건데. 젠슨왕 한 번 보면 끝난다. 깐부 치킨이 약간 이름을 진짜 잘 지은 잘 것 줬죠.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예전에 왜 윤석열, 이준석 만날 때도 깐부 치킨에서 만났거든요. 네. 그게 아마 젠슨왕의 딸 34살짜리의 그 딸이 기획한 거라고 그러니까요. 깐부 치킨에서 네. 만나는 게 그랬고 저는 사실은 이번에는 그 내려갔을 때 제일 하이라이트? 저가 생각했을 때는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때 다른 분들은 좀 주목을 안 하시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그때 스페인 기자가 멕시코의 FTA 관세 관련해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멕시코가 지금 FTA가 맺어지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대폭 인상할 거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한국도 거기 포함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 관심 밖의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절하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스페인에 좀 의도가 담긴 어떤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스페인이 멕시코에서 원유를 수입해오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올리면은 스페인이 타격을 입는다. 그러니까 한국 야 너네도 야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줘. 멕시코 그러지 말라고.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는 뭐 각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 건데 뭐 한 나라의 국익만을 위해서는 그렇게 정책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들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싹 피해갔는데 저는 그거가 왜 인상 깊었냐면 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 그 되게 의외의 질문을 받고도 되게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윤석열이 원래 저기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기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약간 상상으로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아찔한.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다. 와, 진짜 뭐라고 대답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그런 걸 꼭 알 필요는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는데 뭐 이 정도로 했겠죠. 그치, 이게 뭔 말이야? 뭐 이런 얘기 했을 것 그러니까 같다. 전혀 못 알아들었을 것 같네. 어떤 의도로 했는지도 파악도 안 됐을 것 같고. 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보면은 진짜 순발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아는 것도 많고 사실 저한테 제가 저런 질문 받았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네. 어버버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그래도 좀 뽑아 나왔을 때 말 잘하는 대통령 뽑아 놔서 그 훈훈감을 좀 느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니, 경주 현장에 쭉 계셨으니까, 뭐, 일정이나 준비 상황들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후일담이니까. 일단 기자 미디어 센터 굉장히 컸어요. 제가 가본 미디어 센터 중에 제일 컸던 것 같은데 왜냐면 기자가 4,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컸고 일단 기자들에 위해서 막 빵 같은 것도 막 깔아놓고 네. 그랬는데 뭐 음료수도 많이 깔아놓고 그런 거 좋았는데 일단 사실은 처음에 밥이 좀 너무 부실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웬만하면 밥 투정 안 하는데 네. 너무 부실해가지고 주먹밥 뭐 궁중 떡볶이도 막 떡이 다 붙어있고 아이고. 고기가 굉장히 소량이 들어있는 뭐 요런 식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제가 그 기자들이 내려가기 전에 이번에 국제 큰 행사니까 무조건 사고가 날 거다 하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고가 안 났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신기했는데 돌아가서 그 밥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고 외신들이 밥을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고가 안 난 이유가 그런 빠르게 대처를 현장에서의 해서 대응. 네, 현장에서 대응이 좀 좋았던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좀 제가 문제점을 의식을 가지고 있던 거는 SPC가 들어왔거든요. 네. 파리바게트가 네, 네. 기자들한테 빵을 막 나눠줬어요. 빵이랑 뭐 간편식이랑 볶음밥 뭐 이런 거 무제한으로 나눠줬거든요. 그게 네. 4,000명한테 나눠주려면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게 와. 5일 내내 나눠주는 거니까.
그게 사실은 뭐 물론 많은 분들이 먹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게 너무 그 SPC가 자기네 자사 노동자들에게는 신경을 안 쓰고 네. 그 기자들에게 좀 이미지 메이킹을 너무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씁쓸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 기자들은 실제로 안 먹기도 했어요. 네, 그 공짜빵인데도 예, 기자분들이 매면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셨다면은 SPC 빵 드셨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외국 기자들이 한국 행사에 오면 두 가지를 굉장히 놀래요. 하나는 인터넷이 잘 된다. 네, 네. 우리도 이제 외국에 가면 네. 한국처럼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서만 있으니까 잘 못 느끼는데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갖고 모든 기자들이 임하는데 이제 한국에 오면 여기는 어디든지 다 와이파이가 켜진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외국 기자들이 놀라운 점이고 한국은 이제 특유의 약간 기자실 문화가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오는 곳에 말하자면 어떤 공적 서비스를 한다 이런 개념 마인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행사를 준비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고려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 일정들은 안 그런 행사들도 많이 있어요. 많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올림픽에 갔는데 기자들이 묵는 숙소에서 와이파이가 안 된다든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걔네는 큰일 나죠.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게 왜 돼야 됐고 이런 이제 접근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나쁜 의미로 말하면 좀 이제 군사주의 문화 같은 것들이 있고 집단주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준비하자 이러면 이제 또 굉장히 또 잘 하죠. 그쵸. 근데 이제 아까 박경 기자도 얘기했지만 근데 2년 전에 잼버리는 왜 그렇게 실패했는가? 왜 한덕수는 가서 화장실 청소를 했었는가? 이거를 돌이켜 보면 이게 결국엔 책임자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의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말하자면 이 일을 지시하는 사람의 관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 아니야라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공무원 조직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정권에서는 산불이 났는데 욕을 안 먹고 왜 어떤 정권에서는 똑같이 산불이 났는데 욕을 먹냐? 근데 그 공무원들은 같은 공무원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 대응 차이가 나느냐를 놓고 보면 네. 결국엔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의 의지와 관심이 문제를 만드는 건데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갑자기 정권을 넘겨받아서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사실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이 안 됐을 거고 인수인계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10번 넘게 현장에 내려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데 국무총리가 또 온대.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되죠, 긴장 현장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행사 사실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거지만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네. 이렇게 받게 된 건데 하게 된 건데 만약에 이게 지금 또 이렇게 뭐 실수가 많고 이렇게 뭔가 사건 사고가 많았다 이러면 또 지금 정부 탓을 근데 할 지금 거고. 사실 네. 저는 애초에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경주에서 하는 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주가 여러 의미가 있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기자만 4,000명이 넘게 들어오는 행사면 전체 참석 인원, 그러니까 수행 인원까지 따지면 10,000단위니까 10만 단위 가까이 가는데 경주는 그 인력을 수용할 사실 이제 숙소가 그쵸. 없죠. 그리고 숙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오래된 우리 입장에서 오래된 유적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된 숙소가 많지 않고. 맞아요. 근데 여기 이제 말하자면 중국 시진핑이 와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들어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런 이제 말하자면 초반의 우려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뭐 예를 들면 숙소를 부산으로 일부 돌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도 그다음에 아까 깐부의 시선을 뺏겼다고 했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약간 그런 점이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왜냐면 이거를 서울로 분산을 사실 시키지 않으면 경주에서는 다 소화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어떤 고려들이 훌륭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 숙소 얘기하니까 숙소가 진짜 부족하긴 네. 했어요. 기자들 숙소가. 네네. 경주에가 그리고 그냥 일반 정말 모텔 한 5만 원 정도면 묵을 수 있을 것 같은 모텔인데 1박에 25만 원 주고 묵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기자들도 다 그 숙소 안에 좀 힘들었어요. 경주가 아무래도 숙소가 적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네. 네, 그리고 근데 그 준비를 진짜 잘했던 게 저도 택시기사 분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경찰들이 교통통제를 한 10일 전부터 계속 연습했대요. 매일매일. 네, 그래서 그게 진짜 근데 교통통제가 좀 힘들긴 했거든요. 네. 1시간, 2시간씩. 길게는 4시간씩 막혀 있을 때가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 주최 측에서 그 준비한 셔틀버스도 못 다녔어가지고. 그게 사실 대통령도 얘기를 했잖아요. 뭐 우리가 그 경비에 굉장히 신경 많이 썼다. 그래서 아마
그 해외에 빅샷들이 많이 오니까 그 부분에 신경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 주민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 경찰을 너무 고생하는데 경주를 못 보고 와서 아쉽다. 네, 경찰분들 좀 많이 고생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외신 기자들의 취재 여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혹시 뭐 얘기 좀 많이 나눠보신 적 있나요? 외신 기자분들? 아, 안 그래도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일본 다카이치 네. 일본에서 요미우리 네. 기자가 그 다카이치 네. 총리 어땠냐, 인상 어땠냐 이런 질문했었는데 네.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자한테 따로 가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어떤 정치인처럼 평가하냐, 어떤 인상을 받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관료들이 써준 대로 읽지 않고 자기 언어로 말하는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오. 일본에서는 관료들이 써준 대로 읽는다. 왜냐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재명은 아마 관료들이 써주면 그걸 다 고치든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언어로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호감이다라고 얘기하고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도 처음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당선됐을 때 극좌라고 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더라 지금까지 하는 행보들이. 그래서 되게 호감이 간다,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반대로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소수 여당이 집권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그걸 할 수 있을지, 총리직에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두 가지를 잘하는데 제가 이제 여태까지 본 바에 가면, 그러니까 공적 정치인으로서 하나는 다자토론 진행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지역을 돌면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 그러니까 성남시장 때 경기도지사 때도 그런 형태 정책 간담회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1대 다로 상대를 해야 되고 난 어떤 질문을 받을지 모르고 뭐 그다음 아무리 이제 말하자면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여러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능해요. 그리고 본인이 즐기는 것 그걸 같아요. 즐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연장선에 있는 게 이런 이제 말하자면 문답 과정에서 임기응변에 굉장히 능하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면 그 뭐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든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자신감 있는 임기응변에서 나온 거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본인의 자산이기도 하고 본인이 어떤 순간에 발목을 잡기도 하는데 이번에 일본 기자와의 문답에서는 그게 그래, 우리 대통령은 지금 이제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은 자기 언어로 말을 하는 사람이지, 라는 거를, 굉장히 좀,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이건 잘 보여줬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정치인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문답이 있는데, 이재명은 사실 이제 그런 문답을 하지 않고 자기 언어가 있는 사람이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즐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질이잖아요. 뭐 원래 잘하는 사람, 뭐 성실히 하는 사람도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데 그런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일본에서 지지율이 80%가 넘었대요.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이것도 네. 근데 제가 그 일본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그 일본이 그 에이펙 오기 전에 미국이랑 만났잖아요. 트럼프랑 만났잖아요. 다카이치 총리가. 그 미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장면이 막 트럼프가 다카이치 총리 막 어깨 동무하고 막 끌어안고 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무례한 행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야 저거는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엄청 먹었겠다라는 평가를 했었는데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좀 무례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일본의 정서는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게 어쨌든 트럼프라는 사람이 제1 권력이고 제일 잘 나가는 권력이니까 거기에 딱 붙어서 있는 것을 잘했다라고 얘기한대요.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잘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평가했다라고 해서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지지율도 거기 반영된 거 아닌가. 네. 다카이치 총리는 어쨌든 뭐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여태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냐 이런 거를 떠나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이제 말하자면 경직된 면이 많은 사회인데 첫 번째 여성 총리라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다카이치 총리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대중적 지지도에서는 우리도 이제 여성 총리가 나왔다라는 건 일본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견인들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런 다카이치는 그럼 어떻게 살아남았냐? 안경제비 제끼고 마포대교 건너고 이렇게 살아남았냐? 그게 아니거든요. 다카이치 총리가 그래서 어쨌든 자민당 내 소수파로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주류 정치인들과의 어떤 연합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변신, 변화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갔다라는 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은 알죠. 왜냐하면 자민당 내 주류 파벌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행히 말하자면 언더독 서서 같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관세 협상, 당일 아침까지도 뭐, 노딜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도 뒤집었잖아요. 이 협상 결과에 대한 설명 자료, 팩트시트가 공개되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시비 거는 사안들이 좀 정리될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팩트시트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핵잠이 담기느냐 안 담기느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어쨌든 핵잠을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을 하면서 핵잠 얘기를 언급하면서 그게 사실 먹혀들었다라고 좀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로서는 핵잠은 없고 또 미국도 필라델피아에서 바로 건조를 하는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이해관계 맞아 떨어졌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어제 그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핵잠을 민수용으로 쓰는 건 괜찮다. 근데 핵 연료를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민수용으로 쓰는 거는 지금도 가능하다. 왜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근데 군수용으로 쓰는 거는 사실은 그게 이제 에너지 원자력 협정이나 어떤 그 NPT와 관련해서도 좀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 알기 힘들다. 그래서 그 팩트 시트에 담겨봐야 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네. 그 부분이 핵심이 아닌가 이번 팩트 시트에서. 근데 뭐 네. 어쨌든 서명을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서명이 나와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트럼프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뭐 6개월 이상 협상 전략이 뭐냐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먼저 광을 팔아요. 그러니까 네. 타결됐어. 내가 다 했어. 라고 하고 지금 일본도 그래서 타결된 줄 알았는데 뭐 관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세가 아니었네. 우리 원래 관세에서 플러스 15라는 거였어요.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멕시코하고도 마찬가지고 뭐 계속 이제 관세 협상 야 내가 다 해결했다. 자기 소셜 미디어에 알리고 근데 아직 이제 서명문을 안 나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지점에서는 상대 국가에서는 항상 시비거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쨌든 서명된 문서로 된 합의문이 나와 봐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뭐 한미 양국이 다 그런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안 될 줄 알았는데 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양쪽이 그래도 말하자면 상호 전략적인 균형 이익을 맞췄네. 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언론도 뭐 조중동조차도 이 협상은 그래도 선방했다. 그리고 뭐 사설로도 이게 윤석열이었으면 어떨지 아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뭐 왕많은 디테일들 언제나 있는 거겠지만 그래서 나와 봐야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선방했다.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네. 트럼프도 내가 한국에 한반도에 갔었고 에이펙 이렇게 했고 김정은도 만날 수 있었지만 김정은은 못 만났지만 내가 이거라도 해갖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왔다. 이 이제 말하자면 얘기를 자기네 이제 국내 정치용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들이 좀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통령실도 뭐 한미 양국의 이견이 크게 없다는 입장이고요. 뭐 무난하게 이제 지금 사인까지 마지막 된것 같습니다. 문구만 조율하고 있다 정도니까 사실 곧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된다고 그 강원식 비서실장도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네.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대통령이 꼽은 에이펙 숨은 주역이 있는데요. 김민석 총리를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화장 청소 했던 총리도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굉장히 잘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5월 달이었죠.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지금 보면 10월 달에 에이펙까지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큰 틀에서 보면 허니문 기간이고 이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하면 집권 초반을 잘 넘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를 하고 뭐 이런 식의 말하자면 정책 로드맵을 이제 플랜을 갖고 있었던 거죠. 시간표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누가 총리가 되면 이거를 10월달 행사를 잘하는 거. 이건 어쨌든 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말하자면 그 확실한 그 타겟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지점에서 굉장히 좀 뭐 잘한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건 뭐냐면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빛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저께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실에서 정청래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 같은 언급이 나오는 것도 결국 이 기간에 자기 정치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그냥 네. 그 세속말로 풀이하면. 재판중지법. 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도 말하자면 본인 SNS 같은데 제가 이렇게 에이펙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제가 준비한 겁니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자기 정치를 안 하고 어쨌든 굉장히 헌신적으로 준비하고 현장에 갔다 온 기자도 얘기하지만 아무런 이제 별다른 큰 사고 없이 이게 됐다는 점. 그리고 뭐
뭐 그 성과는 김민석 총리의 것이 아니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과론적으로 큰 정책 성과를 남긴 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네. 굉장히 중요한 공로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없이 묵묵하게 자기 일 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해줌으로써 나중에 그 사람이 어쨌든 정치적으로 한 번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것도 아마 신경을 좀 세심하게 쓴 것 같아요. 전략 아닐까요? 이 밑에 어쨌든 부하 직원인데 총리가 그 부하 직원을 잘 다루는 리더의 느낌이 있는 거죠. 저것도 보면은 이제 마크 카니 총리랑 같이 조선소를 간 거잖아요, 거제로. 그러니까 저게 지금 60조짜리의 사업인데 저거를 수주하게 되면은 더 김민석 총리에 대한 어떤 공과가 더 다시 또 평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캐나다에 60조짜리 수주하는 게 굉장히 크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네. 저게 어쨌든 나토 국가들 프랑스가 지금 그 나토에서 아니 한국이랑 거래하지 마라 왜 나토끼리 해야지 한국이랑 왜 하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사실 네. 그 나토를 만든 게 캐나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수주를 하게 되면 그게 또 그 어떤 좀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는 거죠. 나중에 그 나토와도 거래가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네. 많이 주목이 안 되고 있긴 한데. 네. 지금 사진에다가 총리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두 분이 꼽은 에이펙 숨은 주역은 누구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그 경찰인 것 같아요. 경찰분들이 없었으면은 진짜 사고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주변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 현장을 갔던 것보다 경찰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았고 그 경비를 엄청 삼엄하게 했던 게 뭐냐면 기자들도 그 옷옷까지 다 벗으라 그랬거든요. 한번 어디 들어갈 때는 그 미디어 센터 들어갈 때도 그쵸, 옷옷까지 그쵸. 다 벗고 원래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그냥 가방만 좀그 검색대 통과시키고 옷옷은 그냥 입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굉장히 그런 것도 강하게 했고 그리고 경찰분들이 자리가 없으니까 잠도 되게 쪽잠으로 어디 모여서 강당에서 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밥도 되게 열악하게 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계속 문제 제기되는 부분이긴 한데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환경에서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해주신 그 경찰분들 덕분에 좀 이런 행사가 사고 없이 치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완전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기자님은 SNS에 검색해 보니까 음식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에드워드리가 아닌가? 네. 에더들이 좋죠. 예, UAE에서는 이거 볶음김치 레시피를 좀 우리 알려줘라, 우리한테 팔아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게 네. 어쨌든 모든 정상회담에서 여러 의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음식 사실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저도 너무 팬입니다. 네, 근데 네. 뭐 그런 면에서는 뭐 그걸 선정 자체가 효과적이었겠지만 에드워드리가 우리가 이제 흑백요리에서 봤듯이 굉장히 좀 창의적인 요리를 많이 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뭐 그랬던 것 같고. 네. 근데 이번 이제 어쨌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트렌드는 K컬처를 많이 강조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주드래곤 등장할 때 막 그 정상의 부인들도 막 카메라로 사진 엄청 찍더라고요. 네. 찍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네. 강점 같은 게 어떤 건지 네. 드러났던 장면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너무 다행인 게 뭐냐면 어쨌든 그들이 주인공이 되게끔 만들어줬잖아요. 그 무대에서만큼은. 그 윤석열 때 생각을 해보면 그 자기가 중간에서 뒤에 이제 들러리처럼 세우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되게 그 가수가 빛을 발하게 해준 게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수가 이렇게 앞에 나왔지만 뭐 정상들 뭐 SNS에 올리고 하는 거 보면 한국이 대단하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가 네. 되잖아요. 그런 거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정부가. 네. 국민의힘은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도 GPU 26만 장이 기업 성과다. 이재명 정권이 도둑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국힘에서는 뭔가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리고 폄하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런 발언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한심하죠. 한심한 일입니다. 이게 한심한 일이고 이런 방송에서나 논해주는 거지. 사람들 뭐 나경원 의원 이런 얘기 하는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극우 난리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트럼프가 오면 윤석열이 구출된대. 야 헬기로. 트럼프가 와갖고 이재명 만나갖고 부정선거 얘기한대. 뭐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알고리즘에 떠돌던 얘기인데 사실 뭐 그 조갑재 주필도 그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는 그거에 1도 관심이 없다. 관심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상식적인 눈높이에서는. 근데 엄청난 지금 비탄에 빠졌고 전환길 같은 사람 절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얘기를 안 하냐.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무슨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 뭐 에이펙 성과를 폄하할 게 아니라 본인들도 아마 내심으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그나마 의탁하고 있는 딛고 있는 지형이 얼마나 망상적인 것인지에 대한 현실 자각이 있어야 다음 스텝을 내디딜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 빼놓고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의 발언 같은 뭐 GPU 26만 장 기업 성과다 이재명 도둑질했다 이런 얘기가 뭐 어떤 프레임에서 얘기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이게 프레임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쵸.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보면 한심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뭐 진보든 보수든 또 상대가 잘하면 잘하는 건 좀 인정도 해줄 줄 알고 그래야 좀 더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방송 나서 하는 얘기가 솔직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망상만 안 빠졌고 쿠데타만 개헌만 안 일으켰으면 저게 다 우리가 먹는 건데 물론 못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집권 뭐 말하자면 중후반기에 어떤 그 디딤돌을 놓고 또 선거도 해보고 이런 이제 말하자면 집권의 이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국가 이벤트나 뭐 이런 행사를 우리가 비판하지만 결국엔 집권을 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디딤돌 삼아서 전국을 어쨌든 이슈 주도력이나 장악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게 엄청난 이제 말하자면 정치 입장에서 정당 입장에서 장점이죠. 근데 그거를 다 이제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내팽개친 꼴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배 아프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그리고 이런 걸 좀 잘 이용하면 좋잖아요. 경주가 국힘 텃밭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럴 때 한번 또 그 지역구 의원이 좀 빛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잘하면. 뭐 가서 자원봉사라도 할 수 있죠. 할 수 네, 있죠. 근데 하루 내려왔다가 밥만 먹고 갔다는 얘기가 있네요. 참. 물론 이제 밥만 먹고 다들 밥만 먹고 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민주당도 그 네. 환영 만찬이 공식적으로 한 번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잠깐 내려가서 밥만 먹고 올라가는 건데 왜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대통령의 그 주목을 받아야 되는 행사인데 본인들이 내려가서 주목받으면 안 되니까 하루 딱 그 공식적인 만찬에만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고 이제 뭐 경주에 보면 김석기 의원이 있잖아요. 네. 김석기 의원 같은 경우도 아마 경주의 국회의원이니까 초청을 받았을 거고 그 이상 근데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을 겁니다. 뭘 하더라도 기자들이 그쵸.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밥만 먹고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그럴 그거에 수밖에 대해서 없었다. 너무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알겠습니다. 네. 또 민주당의 재판중지법이 뭐 헛발질이다. 아니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뭐 당연히 중단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이 뭐 불필요한 일을 벌여서 문제를 키운다라거나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내용적인 문제는 이제 변론으로 논하더라도 사실 이제 타이밍상으로 보면 대통령실에서 불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도 에이펙 얘기를 신나게 했는데 이 에이펙에 대해서 한 일주일 더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가능만 하다면 2주 얘기하면 더 좋고 한 달 얘기하면 더 좋은 건데. 팩트시트도 나올 거고 아까 말했던 캐나다 그 60조 수주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나올 게 많은데 아직까지. 근데 이거를 이제 당이 그게 뭐든 어떤 이슈를 제기해서 왜 이거를 시선을 분산시키냐 이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말하자면 불쾌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뭐든 간에 그다음 두 번째로 이게 그러니까 강훈식 그 비서실장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대통령을 정쟁거리로 만드는 입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법이 그렇게 입법을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 입법을 해서 지금 우리가 대통령실이 원핀을 받아야 되는 시간에 왜 이렇게 말하자면 핀의 각도를 움직이려고 하냐 이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만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타이밍상.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아니 이거 재판중지법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한 어조로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례적인데 왜냐하면 어제가 대통령실 기자들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에이펙을 다 지내고 와가지고 다 대체 휴가를 쓰거나 하는 시기여서. 근데 어제 그런데도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비서실장이 했다가 좀 이례적이거든요. 왜냐면 비서실장의 무게감이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네. 근데 저렇게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강한 꾸짖음이죠. 사실 당에다가 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죠. 그렇게 하지 마라. 네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잠시 후 10시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네. 작년에 시정연설이 없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안 갔죠.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비상계엄의 출발점이 된 건데 윤석열이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야, 내가 국회 갔더니 다 뒤돌아 앉아있더라. 야, 박수를 치는
박수를 치는 새끼가 한 새끼도 없어.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 앞에 그거 뭐냐? 그거 붙여놓고 있더라고 아주.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똑같아. 비서실에 소름. 하면서 자기 안 가겠다라고 해서 제 기억에 87년 이후에 대통령이 안 온 게 처음입니다. 처음이라는 의미는 대독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네. 그럼 대독을 누구를 시키냐? 국무총리를 시킵니다. 이건 왜냐면 우리가 뭐 그렇게 지금 이제 사법 개혁할 때 사법부들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삼권 분립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행정부가 우리가 만든 예산을 입법부한테 심사를 요청하러 오는 자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대통령이 들어가면서 연설을 하고 나오면서 다 목례를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이 3건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3건이 결국엔 돌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행정부가 입안한 예산이 통과돼야 이 3건도 말하자면 1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 대통령이 안 온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말하자면 이 권력 체계에서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인데 네. 작년에 윤석열 안 왔고 올해 이제는 정상화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합니다. 하여간 뭐 처음 있는 나쁜 일은 다 한 것 같은 그렇죠. 느낌입니다. 네. 오늘 야당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오늘은 그 보이콧하기로 했죠. 피켓 시위도 하고 아마 근데 뭐 민주당도 했던 일이기 때문에 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야당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이게 할 수가 없다고 대통령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피켓을 붙이고 보이콧을 해도 아마 다 인사하고 나갈 겁니다. 아니 근데 기자님이 흉내내신 윤석열 계속 듣고 싶은데 왜 그런 걸까요? 윤석열만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다른 건 안 되시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원래 이제 아마 로텐더홀 계단에서 네. 보이콧 시위를 할 텐데 이재명 스타일상 그 시위도 가서 사실 악수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아마 경호상 그 동선이 안 나올 거고 네.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프레스센터에 가면 이제 상을 받은 그러니까 프레스 사진들을 전시하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가운데 있는 사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연설하고 가는데 권성동 그러니까 사진 제목이 네. 나는 안 볼란다예요. 근데 권성동이 이렇게 돌아서 이제 악수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처음 국회에 네, 갔을 네. 때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이제 악수를 다 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취임하고 나서 근데 네. 권성동이 획 돌아서 가버리는 장면이 딱 찍힌 장면이 있는데 아유.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되고 지금 그 둘의 처지도 굉장히 긴급하게 그러네. 대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정치는 그 순간에는 권성동이 너무 짜증난다. 어떻게 뭐 저렇게 대통령이 됐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치는 말하자면 그런 사람하고도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게 정치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 그렇게 획 돌아서면 네. 그렇게 되신다. 아무튼 이제 시정 연설이라는 거는 이제 정부 예산안에 대한 발표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어쨌든 사람들이 신나게 뭐 만나면 얘기하는 게 주식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주식 많이 올랐죠. 네, 삼전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 계속 이제 국민들은 벌써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된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뭐 이런 코스피 올라가고 막 그 6개월도 안 공약들이 됐죠.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공약들이 막 지켜지고 있는 모습들을 본 게 얼마 만인가. 네, 그런데 이제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이제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니까 사실 발목을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은 잘 없긴 해요. 그러니까 자꾸 뭐 김현지 뭐 얘기를 하고 네. 그런 이제 진짜 터무니없는 뭐 GPU 받아오니까 뭐 그 기업이 받아온 걸 갈취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사실 그 5만 장 GPU 5만 장이 대선 공약이었는데 26만 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5만 장 받는다고 했을 때도 뭐 그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네. 나경원 의원도 그러고 말도 안 된다 그러고 한동훈도. 이준석 뭐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다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받아왔으면 야 그래도 그래 잘했다 야 뭐 이렇게 해줄 법한데 그거를 뭐 이제 계속 뭐 기업의 성과를 갈취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뭐 그렇게 와닿지 않죠. 그 비판 자체가. 지금 야당이 전국에 큰 변수가 아니에요. 이미 기자들도 큰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포커싱이 되는 정도를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자는 신문 만들 때 지면 짤 때 야 그래도 야당 기사도 하나 넣어야지 뭐 이런 정도 수준의 배려를 받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야당 네. 관장이 자꾸 우리도 하나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지. 야 니네 오늘 몇 명이라냐? 저 일이 없어갖고 휴가 갔는데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네. 그렇군요. 이제 관심 밖이다. 아이고 참 뭔가 왜 불쌍해지죠? 아니 이거 불쌍의 문제가 아니라 네. 불행한 일이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전야당이라는 건 그게 보수든 진보든 언제든 존재를 해야 그렇죠. 비판과 견제가 작동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장기화되는 건 이재명 정부에게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자꾸만 이제 말하자면
유일하게 하는 게 뭡니까? 독주 프레임을 거는 거잖아요. 길에 나가보면 다 독주라고 지금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게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유념하지 않고 가도 되는 국면이지만 결국 야당이 살아나서 정상적인 정치가 복원이 되는 게 중요한 과제죠. 전체로 보면. 네. 아니, 어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법정에 출석해서 윤석열이 지난해 국군의 날 회동,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서 이제 총으로 쏘겠다, 거기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거론하면서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해서 또 다시 한 번 또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이 술자리. 박종근 전 사령관이 이 말을 하게 된 그쵸. 어떤 경로, 맥락이 있죠. 맥락이 있는데 그게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하기까지가. 네. 그러니까 계속 윤석열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너 그때 10월 1일 날 소폭 앉자마자 소폭 엄청 맞았는데 기억나? 약간 이런 취지로 계속 맞아요.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정근 전 사령관이 야씨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게 하면서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더 말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 조용해.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다 조용해지는 그런 모습이 좀 웃겼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 직접 신문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변호 전략이 뭐냐면 곽종근이 한 진술 중에 가장 지금 중요한 진술은 뭐냐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지시예요. 근데 이 지시를 처음에 이 재판을 보면 처음에 변호인단이 그 지시를 인원이다, 위원이다, 뭐 이렇게 갔었는데 부하들이 들었다, 무전이 있다, 통신이 뭐 이렇게 되면서 그 진술을 깰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바꾼 전략이 뭐냐면 곽종근은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그 말이 설령 곽종근이 그렇게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곽종근은 그 기억이 사후적인 거거나 혹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라는 전략으로 바꿨어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네, 메신저를 공격하는 걸로. 그래서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근데 재판 중반부까지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증인은 곽종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난 재판부터 직접 나와서 곽종근에게 어떤 전략을 쓰기 시작하는 거냐면 노려보는 전략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곽종근을 노려봅니다. 이거를 김성훈 경호처장한테 한번 썼었어요. 노려보기. 그러면 움찔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할수 대통령이었고 자기가. 그래서 곽종근한테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그 압박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10월 1일 이 술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나와서 다 오바이트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술을 엄청 때려 마셨다라는 거예요. 앉자마자. 근데 그 앉자마자 술을 때려 마신 이유는 뭐냐? 갔는데 윤석열이 경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화가 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술잔을 돌리기 시작했고 우리도 뭐 여러 말하자면 뭐 취재원이나 뭐 술자리를 가져보면 처음에는 좋게 얘기했겠죠. 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여서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야당 대표가 이거 하는데 무슨 감찰관을 도입해라, 여사를 멀리해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동훈이가? 이렇게 시작했겠죠. 네. 그러다가 본인 말에 따르면 20잔 이상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이 그러면 축약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동훈이를 총으로 쏴야 된다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곽종근이 그러면 그 얘기를 왜 안 했냐? 곽종근은 그게 사담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술이 많이,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이 앞에서 얘기한 얘기죠. 술이 많이 취했고, 대통령도. 본인도 어쨌든 그랬고,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내가 그 진술을 검찰에서 하진 않았어. 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거짓말 한다고? 내가 오락가락 한다고? 내가 그날 있었던 얘기를 여기까지 해줘. 이것까지 내가 다, 어디까지 기억하는지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나? 라고 해서 얘기를 한 거고, 윤석열이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우리가 술자리 생각해보면, 아무리 윤석열이 계엄에 미쳐있어서 장군들을 만난다고 해도, 이 곽종근 입장에서 대통령이랑 술자리를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그럼 대통령과 술자리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이 긴장 자체가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그거를 이제 한 부분이 간과한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재판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이게 지기현이 아니라 다른 판사였다면 한동훈과 여러 정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네, 재판장이 그 부분이- 물었어야 돼요. 맞아요. 네, 여러 네, 정치인이 네. 누구냐? 그쵸, 저도 이걸 궁금합니다. 물었어야 되는데 지기현 그냥 넘어갔죠.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더 얘기하지 않겠다. 너 나한테 계속 몰아붙이면 더 얘기할 얘기하겠다? 거야. 요 느낌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군인들 취재를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서의 군인의 품위를 지킨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지만 내가 아는 걸 다 말하면은 저 사람이 정말 어떤 나락으로 갈 수 있지만 내가 정말 필요한 것만 얘기한다. 이런 게 있어요.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보안을 생명으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래 내가 이만큼 알지만 진짜 내가 말해야 되는 것만 말할게. 근데 전날은 좀 약간 저도 곽종근 전 사령관도 뭔가 좀
격해진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자기의 지금 자기가 들은 말 그리고 자기는 취하지 않았었고 정확하게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회동이 그냥 뭐 마시는 자리고 뭐 안주거리 가져오고 뭐 생일 뭐 이런 얘기로 그냥 이제 무마시키려고 이 회동을 그냥 저거 아주 보면서 친분- 이제는 그 술 때려 마시는 거에 대해서 숨기지도 않는다. 오히려 야 술 먹었으니까 기억 안 나잖아. 우리 얼마나 많이 마셨어. 이런 얘기 하고 있다는 거 보니 참 맞아. 기가 찬다. 예. 너가 취해서 잘 기억 못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술을 건데 내가 너보다 더 잘 먹지 않나? 뭐 이런 거죠.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내가 기억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그때부터 이런 어떤 그러니까 되게 과격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술 초기부터 취해서. 지금 나오는 네. 진술들이나 보도들 보면 지방선거 끝난 직후부터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윤석열이 계속적으로 어쨌든 여당이 계속 거부권을 발휘하고 이런 정치적 상황들에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정치적 훈련이 됐던 정치인 같았으면 이거를 야당 대표를 만나서 협상을 해서 타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네. 정치적인 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생각했었는데 자꾸 이제 자기한테 어떤 정치적 청구서들이 날라오니까 야, 이 청구서를 일단 다 외상으로 깔고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하자. 어떻게 해결해? 야, 비상대권을 가자. 촉사.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비서실하고 나눠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간과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이 곽종근의 진술이 나왔는데 정진석을 포함해서 대통령 비서실이 어떤 이제 말하자면 이 개헌과 관련해서 어제 그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까지도 말하자면 수사에서 정진석은 참고인 조사만 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수사가 좀 덜 진도가 안 빠지고 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 관저에 대통령이랑 이렇게 해서 장군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대통령실 지금 출입하고 계시지만 대통령의 술자리라고 하더라도 그게 오피셜한 상황이면 비서실은 한 명을 보내서 그 술자리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갔고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를 반드시 그럼요, 기록하죠. 성취해 옵니다. 네. 네. 그래서 비서실장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정진석에게는 언제 정진석이 이 비상계엄 상황을 인지했냐. 그리고 정진석이 뭘 했습니까? 그날 국무회의 들어갔어요. 신원식 안보실장이랑 정진석 비서실장 들어갔었고 계엄해제 의결 이후에는 어디에 갔습니까? 펑커를 간 멤버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전혀. 그리고 나서 뭘 한 겁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자료를 파쇄 지시를 내렸던 게 정진석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 비상계엄이 적어도 대통령실의 코어 그룹 안에서 언제부터 논의가 됐고 언제 인지가 됐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네, 그렇군요. 저도 그 비상계엄을 한 동기를 좀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했는지. 야당이 박수를 쳐서.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말을 듣고 참담하고 비통하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근데 정말 그 전에 몰랐을까요? 그런 그쵸. 얘기도 그러니까 내란의 밤 전에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고. 그 근데 사이에는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그렇죠? 이후에는 들었겠죠. 그 이후에는 왜냐면 본인도 그날 당일날 뭐 본인 피해 있어라라는 얘기를 첩보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 사이에는 들었을 겁니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도 한덕수와 공동 정부를 운영한다 뭐 이런 방안을 했던 거잖아요. 네. 저는 거기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굉장히 큰 기회를 잃었다. 사실 왜냐면 내란의 밤에서 그 계엄 해제에 합류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평가를 받았거든요. 잘했다는 평가를. 네.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좀 행보가 잘못됐었죠. 네. 그러니까요.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한덕수 총리랑 공동 담화도 발표하고 막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잖아요. 본인은 어쨌든 그날 비상계엄을 자기 막았던 멤버고 뭐 이렇게 이제 정치 그게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어떤 정치적 자산이고 근데 이제 어제 곽종근의 이런 진술이 나옴으로써 그거 봐 윤석열이 날 얼마나 미워했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 근거가 또 하나 섰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그 후에 한덕수랑 했던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정책 평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앞으로 돌아가면 김민석 의원이 처음으로 비상계엄 얘기를 했던 게 7월이에요. 그러면 그 시점에는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야당 의원도 그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동훈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어도 윤석열에게 직접 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 건너. 네, 4월 달부터 장군들을 만나서 이 뭐 수방사와 특전사와 정보사와 만나서 관저에서 회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회동을 이런 날도 있어요. 토요일 날 장군들을 만나고 일요일 날 낮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들어가서 만찬을 한 날도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그러면 어젯밤에
신나게 계엄 얘기를 하고 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면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 그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과정들을 놓고 보면 한동훈의 인지도 사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죠. 아, 또 그 얘기를 또 했어?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죠. 이제 근데 지겹다. 근데 언제 인재냐 이런 것도 사실 뭐 다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 윤석열이 나를 싫어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총으로 쏴 죽이려고 그치, 그건 했는데 몰랐겠다. 워딩이 너무 그 강하니까. 정도까지 몰랐겠죠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누군가 나를 뭐 총으로 쏴 죽여, 누가 이게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무 좀 충격적인 워딩이잖아요. 네. 이게 대꾸만 와 내가 총으로 쏴 죽일게. 야, 너가 총으로 쏴 죽여도 아니고 내가 쏴 죽일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참. 자,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될까 하는 또 이슈가 있습니다. 네, 12월 3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참석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저도 이때 당시에 지금 추경호가 더 문제다. 뭐 계엄 이후에 그 했던 행동들을 보면요, 두 분은 뭐 구속될 그날 것으로 12월 보시나요? 3일 밤에 추경호가 했던 얘기 행위로만 보면 저는 이제 구속영장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거죠. 보는데 기본적으로 특검 수사는 지금 세 덩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계엄에 대한 인지를 당신은 언제 했습니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적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추경호가 그럼 12월 3일 이전에 계엄에 대한 인지를 했었나? 라는 부분이 아직 안 드러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뭐 5일 전에 뭐 안 났다. 전화도 했었다. 뭐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 나왔던 것들. 그러면 지금 정황적으로 보면 12월 3일 이전에 계엄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네. 그러면 계엄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뭡니까? 이거 한독수 재판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요게 하나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계엄에 대한 어떤 가담 정도죠. 근데 이 가담 정도에서 특검은 이 계엄과 이게 회로로 놓고 보면 대통령이 계엄 선언을 하는 게 입구라고 보면 이거 유일한 출구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건데 이 입구에서 출구로 가는 길을 추경호가 방해했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락가락하게 만들었네. 여기다 덫을 깔았네. 미로를 만들었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추경호는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갈릴 것 같아요. 네. 그 기자들도 사실 저 때만 해도 저도 국회를 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 출입 기자들이 굉장히 배신감을 크게 느껴요. 추경호가 원내대표였고 그때 당시에도 기자들 다독였거든요. 괜찮다, 괜찮을 거다. 근데 본인은 저기 안에서 그 보고를 받으면서 그 정족수를 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껴요. 기자들이. 왜냐면 기자들도 그때 당시에 지금에야 뭐 아무 일도 없지만 기자들도 목숨 걸고 그 국회에 있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무장한 군인들 막 들어오고 이러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점에서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기자들도 사실은 저 정도는 구속돼야 된다. 네. 출입 기자들은 사실 좀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야 그래도 우리 원내대표 구속 막아야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기자들 내에서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런 동정도 못 받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렇죠. 네, 국힘 대변인이 윤석열의 한동훈 쏴 죽인다는 농담이었다고 합니다. 그 쏴 죽인다는 말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농담? 네, 농담이요. 농담이었다고. 농담으로 우리 쏴 죽인다는 말을 할 수도 있는가 봅니다. 추경호 네. 원내대표만 아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내란 특검에서 처음으로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쳤는데 줄줄이 들어가겠죠. 왜냐면 저거 정족수를 세는 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자, 좀 다른 이슈를 또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마약 혐의 수사 관련 보도를 낸 또 기자분이 있거든요. 네. 이 기자분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저 이거는 진짜 아마 네. 그 선배한테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왜냐면 네. 이제 대선배시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네. 요거는 이제 저가 8년차 기자인데 8년차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기자의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 왜냐면 기자야 지옥에 가서라도 정보를 빼온다라고 하는 그런 3D 직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정보를 내가 불법으로 취득하지는 않았던 거잖아요. 네. 사실 정보원으로부터.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이거는 저 선배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뭐 기자 출입처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기자들이 관성적으로 그 전에 이제 말하자면 저보다도 더 선배들도 했던 일들이 지금은 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못하는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피의사실 공표 같은 거죠. 그거 아마 아예 법제화가 된 거잖아요. 그 전에 검찰발 단독들의 거의 대부분은 검사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피의 사실을 듣는 거죠. 그거를 다 졸지를 읊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인 뭐 예를 들면 뭐 비리 사건이야. 아 우리는 요새 뭐 예를 들면 박형광만 보고 있죠. 박형광은 왜요? 아 그건 뭐 글쎄 뭐 뇌물 네, 뭐 현대랑 관련이 있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하자면 그런 거를 통해서 하면 여기를 원소스로 해서 취재를 하면 확인이 되는 내용들이 있죠. 이제 말하자면 이런 식의 관계들이고 경찰은 훨씬 더 이제 거기서 말하자면 형 동생하고 더 끈끈하게 지내죠. 경찰 그리고 특히 지금 이런 관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 경찰청에 출입 상주하는 지방지 이거는 그거 거의 엄청 예, 끈끈하죠. 거의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서울 기자들은 지방에서 어떤 사건이 내려갔을 때 이 지방 기자들의 카르텔을 못 뚫을 때도 뚫어요,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말하자면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진전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 기사의 문법에서 어떤 인권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젠더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너무나 이게 피해 사실을 드러냈을 때 피해자가 겪어야 될 말하자면 사회적 고충이 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고려 없이 아 이건 그냥 사건이잖아 이렇게 접근을 했다면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각 말하자면 언론사별로 어떤 판단 기준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그러면 그런 기준들에서 놓고 봤을 때 네.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톱스타라는 키워드가 없으면 이게 말하자면 기사를 썼겠느냐 이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면 입건 단계가 아니었어요. 입건 단계가 네, 아니었는데 혐의. 네, 내사 단계에 썼는데 근데 그러면 이 두 가지 키워드가 화학 반응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톱스타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냥 죽게 돼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보면 그러니까 저희 말하자면 각 사별로 판단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 같으면 못 쓰는 기사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아.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런 관계에서 뭐 이게 이제 기사가 됐고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가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행들 사실 이제 이게 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고 그 기준을 공동의 기준을 높여가는 게 결국엔 필요할 텐데, 근데 박형근 기자 얘기한 대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수사가 돌파가 안 돼. 근데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이 지역에서 3선 5선한 정치인 비리 문제를 하고 있는데, 여론전이 필요해. 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위에서 자꾸 하지 말라 그러네. 근데 이거를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또 약간 그거는 뭐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행위만 보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죠.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현장에서 늘 어렵죠. 네. 어떻습니까, 박형원 기자님? 저는 만약에 이제 이런 선배의 말- 제보를 받았다 네. 이러면 그냥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자들은 어쨌든 단독 욕심이 있는데 있어야 되고 기자들하면. 근데 이런 거를 어디까지 그러면 기다려야 되느냐. 그리고 다른 데서 나오면 어떡하나 이 고민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네, 그건 진짜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거를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그 과정에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건 유법이야. 그래서 이 경찰관은 처벌하지만 이 수사 정보를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동기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찰들한테는 현행 지금 법제도는 어디까지 온 거냐면 어떤 사건이라도 수사 정보를 바깥으로 유출하지 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유출하면 처벌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근데 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정보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기자를 처벌하진 않는다는 거죠. 네. 네. 그럼 받는 처벌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네. 기자들 그거 하라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두 가지 네, 경우가 네, 있잖아요. 네, 네. 거꾸로 좀 뭐 이건 내보내는 것이 정의다라고 네. 생각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또 일괄적으로 또 이걸 뭐 법제화로 이렇게 뭐 한다던가 막아놓는다던가 이런 것도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일이 판단. 그러니까 근데 그 공동의 판단을 이제 막 더 훨씬 더 보편적으로 높여가는 거 외에는 사실 네. 뭐 이거를 완전히 뭐 불법화할 네. 수는 없죠. 아무튼 이성균 씨처럼 정말 훌륭한 배우고 세계적인 배우잖아요. 아직도 안타깝죠. 가끔씩 좀 네.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이성균 씨 나왔던 옛날 영화들 볼 때 이분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었다라는 게 참 많이 안타깝고 아까 이제 나왔지만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이런 그게 기사들 같은 있습니다.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에서 보면 첫 번째 기사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성균 씨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방지가 보도하면서 인터넷 매체들이 따라붙기 시작하고 이 인터넷 매체들은 직접
취재, 이 지방제는 최소한 직접 취재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 정보를 받아온. 근데 이거 없이 받아쓰기 시작하고 이 받아쓰는 것 때문에 이거가 이제 말하자면 소용돌이가 치고 볼륨이 커지기 시작하면 공신력 있는 매체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 공신력 있는 매체들이 들어갈 때는 아 이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미 했는데 뭐 이렇게 기준선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보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언론 환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다면 뭐 언론사가 또 사과하는 경우는 없나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성균 씨가 혐의 조사를 다 받았지만 나온 게 없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언론사의 입장은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다. 이 사람이 마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경찰이 내사 중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게 맞는 얘기이긴 한데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가 사실 좀 윤리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더 문제군요. 네. 그러니까 첫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신 소감 짧게 해주시죠. 근데 앞으로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이게 무표정한 얼굴로 아니, 진짜로. 네. 근데 감사합니다. 덕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이게 뉴스 제목이 모닝 엔터인데 네. 전 뉴스 엔터라고 생각해서 박형광 기자가 뉴스 내가 엔터구나 이런 앤터님 자주 나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